어느 인쇄물의 행방. 고향집에서 차로 20분 떨어진 곳에 도서관이 있다. 그곳이 바로 지금 나의 직장이다. 바다 바로 옆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면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반납된 책을 카트에 싣고 책장 사이를 이동했다. 단말기로 책에 붙은 태그를 찍으면 책장의 위치를 검색해준다. 거기까지 찾아가는 길도 표시된다. 지구자기를 이용한 매핑으로 건물 내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소설 책장 부근에서 한 남자가 말을 걸었다. 죄송하지만 타르코프스키에 관한 책을 찾고 있는데요. 양복을 입은 남자였다. 어디서 본 듯하기도 하고 아닌 듯도 한 생김새다. 영화 감독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영화 감독. 남자를 안내하면서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몇 편을 떠올렸다. 예전에 누가 추천을 해줘서 본 적이 있었다. 그 사람 말로는 타르코프스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인류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고, 등장인물이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곧 신을 뜻한다고 했었다. 남자는 책을 손에 들고 잠시 표지를 바라보다가 바로 책장에 돌려놓았다. 시선을 느꼈다. 남자가 나를 보고 있다. 저 오노데라 씨 맞죠? 네, 그렇긴 한데 겨우 찾았네요. 다행입니다. 남자는 처음부터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 목적이었던 모양이다. 전 야나기하라의 친구예요. 그를 알고 계시죠? 남자의 입에서 그 이름이 튀어나왔다는 사실에 나는 겁을 먹었다. 이 남자는 혹시 그 인쇄물 때문에 찾아온 것일까? 야나기하라 소지. 그와 사귀었던 시간은 짧았다. 상황이 달랐다면 양호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달아나듯이 고향집이 있는 이 땅으로 돌아왔다. 내가 한 행동, 내가 본 것을 잊고 싶어서. 죽었습니다. 네? 죽다니요? 야나기하라 죽었다고요.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살이었다고 한다. 동기는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그 연구가 원인일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남자가 나를 부축해 주고 있었다. 그의 손을 뿌리치고 책장에 기댔다. 눈을 감자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연구소 사무원으로 일하는 대학교 선배의 연줄로 일을 소개받았다. 무슨 일을 하는지 선배도 잘 몰랐지만 일단 면접이나 보기로 했다. 그 연구소는 당시 내가 혼자 살던 맨션에서 버스로 20분 떨어진 곳에 있었다. 높고 불그스름한 벽돌담이 광대한 부지를 빙 둘러싸고 있었다. 정면 게이트에 서 있는 수의에게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더니 사무실에 확인한 다음에야 들여보내주었다. 벽돌을 깐 포장길을 걸어가자 앞쪽에 새하얀 건물이 보였다. 장식성을 배제한 외관은 마치 예술작품 같았다. 그것이 연구소의 본관이었다. 실내로 들어서자 어딘지 모르게 소독약 비슷한 냄새가 풍겼다. 접수 로비에서 선배와 합류했다. 일이라는 게 설마 인체 실험 같은 건 아니겠죠? 아니라고는 생각하는데 단언하진 못하겠어. 여기서는 어떤 연구를 해요? 바이오 관련, 재생의료 같은 거 말이야. 재생의료가 뭐예요? 아마 보도로 봤을 수도 있는데 등에 인간의 귀가 돋아있는 쥐사진 본 적 없어? 그런 연구를 하는 것 같아. 나는 일개 사무원이라서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연구소에서는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극비라고 했다. 면접 시간이 다가오자
다른 층으로 안내받았다. 복도에서 흰 가운을 입은 연구자들이 스쳐 지나갔다. 회의실처럼 생긴 휑한 방으로 들어갔다. 창가에 초로의 남자가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백발이었지만 눈매는 맹금류처럼 날카로웠다. 그도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선배는 사무실로 돌아가고 남자와 나 단 둘만 남았다. 먼저 무난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다. 날씨 이야기와 가족 구성, 키우는 개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업무 이야기로 들어갔다. 자네한테 부탁할 일은 실험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의 소각 처분이야. 지금까지 소각로를 담당했던 직원이 집안 사정 때문에 여기를 떠나게 돼서 말이야. 소각로 담당? 기계치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불안을 감지했는지 남자가 말했다. 순서만 익히면 간단한 일이야. 몇 가지 의문이 생겼다. 어떤 실험을 하는 것일까? 쉽게 조작할 수 있다면 연구자가 직접 소각로를 돌리면 그만 아닐까? 하지만 남자가 제시한 시급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금액이었다. 결국 나는 일을 맡기로 했다. 면접이 끝나고 사무실에서 선배한테 알렸다. 업무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뭐? 소각로? 선배 표정이 어두워졌다. 주변을 살피더니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눈길을 피하듯이 책상 뒤에 숨어서 말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너한테 말 안 하는 건데. 왜요? 소각로가 좀 그런 장소에 있거든. 외진 곳에. 그 주변에서 몇 사람 자살했어. 네? 유령이 나올지도 몰라. 소각로 옆에 연구동이라고 불리는 낡은 건물이 있거든. 거기서 일하는 연구원들만 목을 매달아. 내가 여기서 일한 뒤로 지금까지 3명씩이나. 아니, 더 있을지도 몰라. 요전까지 소각로에서 일했던 사람도 갑자기 달아나듯이 그만뒀고. 집안 사정 때문이었다고 들었는데요. 글쎄, 지금이라도 거절할 수 없나?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선배는 나를 걱정했다. 하지만 그만둘 생각은 없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대학교를 졸업해도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몇 개 병행하면서 소설을 쓰고 있었다. 소설이라고 하면 듣기에는 좋지만 신인상에 응모해도 1차 심사도 통과할까 말까 한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 나는 아르바이트로 먹고 사는 작가 지망생이었다. 수입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식비를 절약해야 했다. 집에서 혼자 파스타를 삶아 먹는 날이 이어졌다. 돈이 있으면 일할 시간에 소설을 집필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탐났던 자료를 살 수 있다. 취재 여행도 갈 수 있다. 나는 유럽을 무대로 한 역사 소설을 벌써 몇 년째 구상하고 있다. 그걸 완성하는 게 소원이라고 할 만큼 정성을 쏟고 있다. 하지만 난 유럽에 실제로 가본 적이 없었다. 수중에 목돈이 있으면 동경했던 곳에 가서 실컷 취재할 수 있을 텐데. 아르바이트 첫날, 나는 가방에 삼각김밥을 넣고 집을 나섰다. 유모차를 미는 젊은 어머니가 지나갔다. 아기는 온순한 표정으로 자고 있었다.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나와는 인연이 없는 이야기다. 내 몸과는 이라고 해야 할까? 연구소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수희한테 찾아온 이유를 알렸다. 본관에 들어가서 선배와 인사를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앞에 낯선 여성이 나타났다. 화장기는 없었지만 이목구비가 아름다웠다. 오노데라 씨 맞죠? 잘 부탁해요. 전 나스카와예요.
작업 순서를 가르쳐 주려고 왔어요. 자, 그럼 당장 가볼까요? 네. 어디로 가는지 잘 몰랐지만 일단 대답했다. 좋은 인상을 주려고 억지로 웃었다. 나스카와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연구소 부지 안의 경관을 보니까 큼직한 병원이나 이공계 대학이 떠올랐다. 인기척이 별로 없는 것은 건물 안에서 연구에 힘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관 뒤에 게이트가 있었는데 안쪽은 울창한 숲이었다. 굴뚝처럼 보이는 기둥 끝이 숲을 너머로 살짝 보였다. 아, 그렇군요. 절 소강로로 안내해 주시는 거군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나스카와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게이트의 수위는 목례 한 번으로 나스카와를 통과시켜 주었다. 그 안쪽의 벽돌 포장길은 폭이 좁았다. 양쪽의 수풀에서 뻗어나온 가지와 잎 때문에 터널 같았다. 나는 깊숙한 곳으로 끌려갔다. 계모에게 버림받은 헨젤과 그레텔처럼. 이윽고 포장길이 둘로 갈라졌다. 오른쪽으로 가는 길 끝에는 오래된 시설이 있었다. 외벽에 넝쿨이 얽혀 있어서 반쯤 숲과 동화되어 있었다. 음울한 그림 같았다. 우리 프로젝트 팀의 실험동이에요. 나스카와가 설명해 주었다. 바로 저게 그곳이로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저기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여럿 자살했다는 바로 그곳이구나. 어떤 실험을 하나요? 그건 알려줄 수 없어요. 아, 그렇겠죠. 왼쪽 포장길을 걸어가 소강로에 도착했다. 잘라낸 돌을 쌓아 올린 듯한 건물이었다. 유적 같기도 했고 요새처럼 보이기도 했다. 언뜻 보면 단순한 네모 상자지만 입구는 자동 개폐식 셔터 구조였다. 안으로 들어가자 휑한 공간이 펼쳐졌다. 사방이 평평한 벽이었다. 겨울철에는 분명 얼음장일 것이다. 지금이 따뜻한 계절이라 다행이다. 검댕은 보이지 않았고 매캐한 냄새도 나지 않았다. 소강로라기보다 교회 같았다. 규모는 다르지만 도쿄 커시드럴 성마리아 대성당을 연상케 하는 엄숙한 공간이었다. 안쪽 벽에 수철로 만든 묵직한 소강로 문이 있었다. 나스카와가 앞쪽에 붙어있는 가동식 선반에 손을 얹었다. 여기로 운반되는 상자를 이 자리에 놓고 제어판을 조작하세요. 문이 열리면 상자를 소강로에 밀어넣는 거예요. 제어판은 소강로 문 옆에 설치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 조작 설명서가 놓여 있다. 나스카와한테서 조작법을 배우면서 소강로를 작동시켜 보았다. 불이 붙자 벽 안쪽에서 기계가 돌아가면서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다. 소강로 안을 확인할 수 있는 구멍은 눈에 띄지 않았다. 열은 소강로 문과 벽이 대부분 차단해 주어서 문이 살짝 따끈해지는 정도로 그쳤다. 상자를 태우면 되는 거죠? 그래요. 상자에는 실험 폐기물이 들어있어요. 혹시 위험한 약품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태워도 유해한 가스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나스카와가 이렇게 말하며 소강로 문을 바라보았다. 어째서일까? 그녀의 눈은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참으로 기묘한 업무였다. 작업량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많았다. 내가 미안할 만큼의 금액이 계좌에 들어왔다. 소강로 건물 내부 구조는 휑해서 나무 의자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셔터를 열면 푸르른 바깥 풍경이 가로로 긴 직사각형 모양의 입구를 가득 채웠다. 하루에 한 번 그곳으로 상자가 들어온다. 상자는 플라스틱 직육면체다.
색은 회색. 여행용 트렁크 같은 디자인인데 크기도 꼭 그만했다. 플라스틱이지만 튼튼한 구조였다. 덮개는 개봉하지 못하게 접착제 같은 것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내용물을 꺼내지 않고 상자째로 소각 처분하라고 했다. 상자를 선반에 올려놓고 제어판을 조작했다. 주철로 된 소각로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면서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면 소각로 내부 공간이 눈앞에서 쩍 입을 벌린다. 별로 크지는 않다. 관이 하나 들어갈 만한 폭과 높이 그리고 깊이였다. 바닥에는 불길이 나오는 구멍이 쭉 뚫려 있고 찌꺼기를 받는 홈이 파여 있다. 불이 들어가기 전에 소각로 내부는 서늘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자를 밀어 넣으면 나머지는 기계가 알아서 해주었다. 소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책을 읽어도 되고 책상에 앉아서 소설을 써도 된다. 열기는 차단되어 있고 연기도 굴뚝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각로 앞에 엄숙한 공간은 의외로 쾌적했다. 다만 화장실 설비가 없어서 벽돌 포장길을 빠져나가 본관까지 가야 했다. 본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있었지만 맛이 끔찍했다. 밥은 질고 된장국은 싱거웠다. 연구소에서는 식사에 관한 연구는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상자는 늘 오전 11시쯤 들어왔다.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소각로가 꼼꼼하게 상자를 태운다. 종료 표시를 확인하면 내 업무는 끝난다. 소각로 안에 남은 찌꺼기나 재는 자동으로 청소된다. 완벽한 자동 시스템. 수동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듯해서 만일을 위해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두었다. 저녁이 되면 소각로 셔터를 내리고 사무실 선배에게 열쇠를 반납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간다. 늘 의아했다. 이 정도 일이라면 굳이 사람을 쓸 것 없이 연구원 아무나 맡아도 될 텐데. 소각로 옆에 있는 오래된 연구동에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곳에 출입하는 연구원은 언제나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연구동 근처에서 나와 마주치면 언제나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상자는 그들의 연구동에서 나오고 있었다. 야나기하라 소지 역시 거기서 일하는 일원이었다. 야나기하라 소지는 표정이 거의 없었다. 눈은 움푹 들어갔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나와 비슷한 또래였는데 실험 폐기물을 소각로까지 운반하는 것은 언제나 그의 역할이었다. 그는 술에 실은 상자를 가져와서는 폐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인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리호리하고 키가 커서 흰 가운이 잘 어울렸다. 다가가면 약품 냄새가 났다. 고등학교 시절 화학 준비실에서 나던 냄새와 똑같았다. 그는 항상 상자를 들어 선반에 얹는 작업을 도와주었다. 어느 날 소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산책을 하는데 포장길이 둘로 갈라지는 곳에서 흰 가운을 입은 야나기하라 소지를 발견했다. 그는 소각로의 굴뚝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굴뚝에서 연기가 솟아 창공으로 사라져갔다. 다가가서 말을 걸려다가 그의 흰 가운에 묻은 불그스름한 얼룩을 발견했다. 얼룩은 점점이 묻어 있었다. 그거 혹시 피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묻자 나를 돌아보는 야나기하라의 표정은 딱딱했다. 죄를 고발당한 자가 지을 법한 표정이었다.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질문을 되풀이했다. 저 어디 다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제 피가 아니에요, 오노데라 씨. 그럼 무슨 피인데요? 방금 전까지 실험을 했으니까 그때 묻었겠죠.
야나기하라 소지는 연구동을 돌아보았다. 조경 관리를 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했다. 바닥의 석판도 군데군데 깨져 있었다. 하지만 경비에는 돈을 들이는 듯했다. 모든 창문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정면 현관은 망막 인식 개폐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동물 실험 같은 걸 하시는 건가요? 흰 가운에 묻은 피는 실험 동물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닐까 짐작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를 경멸하실 겁니까? 실험 내용에 따라서요. 동물을 상처 입히는 일은 하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그럼 마음이 좀 놓이네요. 연구동에 있는 건 사람뿐이에요. 어떤 연구를 하시는데요? 고민하는 시간이 흘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고서야 말했다. 3D 프린터를 연구합니다. 네? 뭐라고요? 3D 프린터 실험을 하고 있다고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3D 프린터라는 기기의 존재를 모르는 건 아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컴퓨터 그래픽을 기반으로 입체물을 만들기 위한 도구다. 전에 TV에서 소개한 3D 프린터는 수지를 열로 녹여서 몇 겹으로 쌓여가는 과정을 통해 입체물을 만들었다. 선배한테 듣기로는 이 연구소에서는 바이오 기술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그 이미지와 3D 프린터라는 단어가 잘 연결되지 않았다. 특수한 3D 프린터를 개발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고 우리는 각각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결국 흰 가운에 묻은 피의 출처는 오리무중이었다. 누가 3D 프린터를 조작하다가 손이라도 껴서 피가 난 걸까?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3D 프린터를 조사해 보았다. 3D 프린터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듯했다. 기업이 신제품을 디자인할 때 샘플을 3D 프린터로 출력해 형태를 검토한다고 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에게 맞춘 인공뼈를 출력해 이식하는 시술도 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간까지도 프린트할 수 있다고 한다. 확실히 바이오 기술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았다. 몇만 원짜리도 있지만 저렴한 제품은 인쇄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원래 실 형태의 수지를 끝부터 조금씩 녹여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오브젝트 형태로 쌓아 올리는데 그 공정에서 가끔 실패하는 것이다. 수지가 잘 녹지 않아 실 상태 그대로 출력되면 비참한 물체가 완성된다. 인터넷에는 실패 사례 사진이 잔뜩 올라와 있었다. 사람의 형태를 띤 오브젝트 출력의 실패 사례로 목 위가 풀려서 실뭉치처럼 엉킨 것도 있었다. 그것은 어쩐지 그로테스크한 예술품 같았다. 야나기하라 소지에게는 약품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란히 앉아 있으면 그 냄새가 풍겨왔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친근하게 느껴졌다. 서로 기다렸다가 귀가하게 되었고 저녁을 함께 먹고 각자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는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함께 지내면 마음이 편안했다. 지금까지 읽었던 책이나 타르코프스키 영화 이야기를 했다. 소설을 쓴다는 말에도 그는 나의 꿈을 비웃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술을 마실 때 그가 연인이 있느냐는 질문을 건네왔다. 지금은 없어요. 몇 년 전에 헤어졌어요. 어째서요? 점점 서먹해지더니 상대가 멀어졌어요. 제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라는 걸 알고 나서요. 나는 20살 때 심한 병을 앓아서 자궁을 적출했다. 그래서 원래 자궁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다.
그 사실을 알리자 순조로웠던 연인과의 관계도 끝났다. 결혼을 염두에 둔 교제였는데 그의 부모가 불같이 반대했던 것이다. 내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좁은 길을 빠져나와 이 세상으로 나온다. 완성된 한 사람의 인간을 이 사회에 내보내는 감각을 내가 체험할 일은 없다. 유모차를 미는 젊은 어머니를 보아도 질투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사촌이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들어도, 동급생이 둘째를 낳았다는 말을 들어도 태연하려 애썼다. 그래도 아이를 학대하는 어머니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분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불공평한 신을 원망하고 싶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야나기하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쨌거나 나는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 이 문제로 거리를 둔다면 그래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다.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하고 소설을 쓰는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오노데라 씨는 소설 창작을 통해서 유전자를 남기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단가요?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니까요. 곧 낳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학의 진보로. 자궁을 적출했다는 말을 듣고도 그는 태연했다. 그 사실이 나는 기뻤다. 문득문득 치솟는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어두운 감정도 그와 함께 있으면 안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야나기하라 소지와 사귀기 시작했다. 퇴근길에 서로 기다렸다가 같은 집으로 돌아간다. 나는 그에게 파스타를 만들어 주었다. 뜨거운 토마토 소스 파스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요즘 프린터에 종이가 걸려서 자주 멈춰. 소설을 인쇄할 때 쓰는 레이저 프린터의 상태가 이상했다. 그래서 이렇게 당장 야나기하라와 의논을 하니까 요리조리 조물거리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되겠어. 잘 모르겠다. 3D 프린터는 잘 알지만 일반 프린터는 전문 분야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근데 전자서적 시대에도 소설 퇴고는 종이로 하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렇게 해야 머리에 더 잘 들어오거든. 텍스트 데이터로만 된 소설이니까 육체가 없는 인간하고 비슷하지 않아? 그건 작가의 영혼에서 나온 유전 정보일 뿐이야. 인간에게 육체가 필요한 것처럼 종이책도 사라질 일은 없지 않을까? 재고 관리나 서점 책꽂이가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는 남겠지만. 그럼 책도 3D 프린터로 만들면 될 텐데. 그의 제안을 풀어 말하면 이러하다. 자택에 재본용 3D 프린터와 책의 재료를 보관해두고 읽고 싶은 책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한다. 전자책처럼 텍스트만 담긴 데이터가 아니라 장정이나 재질 등 단행본을 구성하는 모든 정보가 담긴 데이터다. 그것을 3D 프린터로 출력한다. 펄프 입자나 그와 비슷한 재료를 차곡차곡 겹쳐서 활자가 인쇄된 종이로 묶은 책을 집안에서 손쉽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 방법이라면 공장 생산으로는 실현할 수 없었던 복잡한 장정도 가능해진다. 전자서적과는 달리 묵직한 책으로 수중에 남을 것이다. 어머, 그런 것도 가능해? 인간이 상상한 건 전부 실현할 수 있어. 야나기하라 소지는 소위 말하는 3D 프린터 맹신자였다. 모든 제품을 3D 프린터와 연결해 미래를 상상한다. 그와 말하다 보면 인쇄라는 단어가 폭주해서 개념이 변형된다. 그 무렵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 교제는 오래가지 않았다.
석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오전 10시 반. 셔터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소각로를 돌릴 준비를 했다.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데 우산을 쓴 야나기하라가 찾아왔다. 평소처럼 상자를 실은 수레를 밀고 있었다. 안녕. 평소 같으면 상자를 선반에 얹는 작업을 도와준다. 하지만 그날은 휴대전화가 울려서 급히 연구동으로 돌아가야 했다. 나는 혼자서 상자를 들었다. 내용물은 여전히 정체불명이었지만 점성이 있는 액체나 그 비슷한 것이 담겨 있는 듯했다. 기울인 쪽으로 무게가 천천히 쏠렸기 때문이다. 영차하고 들어올려서 선반에 얹으려 했다. 그런데 상자 표면이 비에 젖어 있어서 그런지 손가락이 미끄러지고 말았다. 직육면체 용기가 발밑에 쿵 떨어졌다. 아차, 어디 부서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했다. 괜찮은 것 같았다. 다행이다. 그런데 그 순간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축축한 물체가 꿈틀거리면서 몸을 뒤트는 듯한 소리였다. 활짝 열어둔 셔터 입구를 돌아보았다. 빗방울이 숲의 나무 위로 주룩주룩 쏟아지고 있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인가 싶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소리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상자 속에서 나왔다. 다시 어떤 물체가 질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뒤로 멀찍이 물러났다. 상자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동요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생물이 들어있을 가능성 같은 건 전혀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진정하자. 상자 속 내용물이 어떤 생물이라고 치자. 그게 뭐 어때서? 질척한 소리로 유축컨대 어차피 오징어나 문어 종류일 것이다. 소리만 듣자니 연체 동물이 떠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동안 소각 처분했던 것이 오징어나 문어였다면 마음의 가책은 크지 않다. 오징어도 문어도 맛있다. 구워 먹으면 최고다. 애초에 아까 그 소리가 정말로 생물이 낸 소리가 맞을까? 점성이 있는 물체가 상자 속에서 한쪽으로 쏠렸다가 중력 때문에 다시 편평해지면서 난 소리가 아니었을까? 나는 확인하려고 상자 옆에 엎드려서 표면에 귀를 갖다 대었다. 그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이후에도 평온한 정신 상태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비가 한층 거세지면서 잿빛 구름 너머에서 땅울림 같은 소리가 났다. 천둥이다. 바람도 불기 시작했다. 상자 표면은 젖어 있었고 흘러내린 물방울 때문에 차가운 소각로 건물 바닥에 얼룩이 퍼져나갔다. 상자 속에서 힘없고 가녀린 숨소리가 들렸다. 으엥, 으엥. 그것은 갓난아기의 목소리였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어머니의 육체에서 떨어져 나온 직후에 양수에 젖은 갓난아기의 모습이었다. 내가 그동안 상자에 담긴 갓난아기를 소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제야 겨우 깨달았던 것이다. 야나기하라 소지는 나를 얼마나 좋아했을까. 울창한 숲속에 흰 가운을 입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인상에 남아있다. 휴일에 그는 종종 스케치를 했다. 어릴 적 꿈이 화가였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는 어딘가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닮았다. 자기 귀를 면도칼로 잘라내서 창부에게 선물한 그 남자의 자화상. 언젠가 함께 독일로 여행 가자.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아주 좋아. 유럽으로 취재 여행 가는 게 내 꿈이거든. 근데 왜 독일이야? 독일 미술관에 고흐의 귀가 전시돼 있대. 귀? 진짜는 아니겠지.
어떤 의미로는 진짜 귀야. 고흐의 친족이 생체 세포를 제공했대. 그래서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3D 프린터로 귀를 만들어냈대. 고흐의 귀는 유리 케이스 속 배양액에 담긴 상태로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재밌는 것은 그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방문객은 고흐의 귀에 말을 걸 수도 있다고 한다.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목소리를 신경 자극으로 변환해서 배양액에 담긴 귀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약간 오싹하면서도 낭만적이었다. 고독한 화가가 광기 끝에 잘라낸 귀는 비애의 상징이다. 그런데 그것을 복원해 말을 걸어주면 그의 고독도 치유될지 모른다. 죽음의 고독, 영혼의 고독. 그는 그런 생각을 얼마나 했던 것일까? 어쩌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을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는 알 길이 없다. 나는 몇 번이나 야나기하라 소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강로의 차가운 벽면, 활짝 열린 셔터 입구, 젖은 나무들의 음울한 빛깔. 한참 지나서야 연락이 닿았다. 우산을 쓰고 나타난 그는 바닥에 방치된 상자에 시선을 던지고 주저앉아 있는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내가 일어나 뒷걸음질을 치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발 말해줘.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난 지금까지 뭘 태웠던 거냐고. 오노데라 씨, 왜 그래? 목소리가 들렸어. 상자 속에서. 갓난아기 같은. 목소리? 그는 상자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귀를 댔지만 곧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까는 틀림없이 들렸다니까. 지금은 아마 질식해서. 상자에는 공기구멍이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죽어버린 게 아닐까. 나는 무의식 중에 아랫배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과거에 자궁이 있었던 자리다. 야나기하라는 염려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피곤해서 그럴 거야. 오늘은 그만 돌아가서 푹 쉬는 게 좋겠어. 달콤한 디저트 사서 나중에 집에 들를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상자를 들어 선반에 얹었다. 제어판을 조작하자 소강로 문이 위로 밀려 올라갔다. 내가 피곤하다고? 그럴지도 모른다. 그가 소강로 안에 상자를 밀어넣자 땅울림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다. 묵직한 진동과 함께 소각 처분이 시작되었다. 야나기하라의 부축을 받아 본관으로 돌아갔다. 로비에서 그와 헤어졌다. 혼자 사무실로 들어가 선배에게 인사를 했다. 조퇴 허가를 받았다. 그러자 선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하지만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괜찮다는 뜻을 담아 미소를 지었다. 제대로 웃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일단 밖으로 나왔다. 본관 현관 앞에서 우산을 펼치고 비구름을 올려다 보았다. 갓난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소강로가 있는 울창한 숲의 광경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헨젤과 그레텔에 등장하는 숲 같았다. 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버리는 장소로 유인당한 것이 아닐까. 빗방울이 바닥을 때리고 있다. 격렬하게 세상을 질책하듯이. 전에 선배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 연구동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럿 자살했다는 이야기. 소강로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이야기. 나는 우산을 접고 선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선배에게 목례를 하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선배, 부탁이 있어요. 여길 그만두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사무실 컴퓨터로는 정보에 접속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탁이 월권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눈앞에서 바로 찾아봐 주었다. 어쩌면 내 얼굴이 홀딱 젖어 구조를 기다리는 개처럼 보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연구소에서 역으로 가서 전철을 갈아탔다. 야나기하라는 내가 피곤하니까 그런 목소리를 들은 거라고 했다. 어떤 의욕도 품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면 편했을 것이다. 차창 밖의 경치가 점점 빽빽해졌다. 전철은 도시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개찰구 밖으로 나와서 우산을 펼쳤다. 하늘은 이미 어두웠다. 물웅덩이에 색색의 네온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활락가를 빠져나가자 낡은 맨션이 늘어서 있었다. 그중 한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원하는 층으로 올라갔다. 선배에게 들은 주소와 호수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과 함께 중년 남자가 현관 앞으로 나왔다. 마르고 안색이 나쁜 사람이었다. Y씨 맞으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없을까요? 나는 그렇게 물었다. 전에 어느 연구소 소각로에서 일하셨죠? 하고 덧붙였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사정을 재빨리 설명했다. 그는 연구소라는 명사를 듣고 긴장했지만 내가 소각로 담당 후임이라는 사실을 알자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소각로 담당자는 자기와 같은 입장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10분 뒤에 외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가 지정한 카페는 금방 찾을 수 있었다. 테이블이 끈적거리는 비위생적인 가게였다. 비에 젖은 골목이 보이는 자리에서 Y와 마주 앉았다. 커피가 나왔지만 우리는 입을 대지 않았다. 그는 먼저 나에게 상자 속을 보았는지를 물었다. 고개를 가로젓자 그는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실망한 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도 상자 속의 내용물이 뭔지 잘 모르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집안 사정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다는 건 연구소 측의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해고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Y가 소각로에서 상자 처분을 담당했던 것은 약 반년 동안이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지인의 소개로 일자리를 얻었다고 했다. 그는 운반된 상자를 매일 소각 처분했다. 내용물이 궁금하긴 했지만 정체를 물어볼 만큼 친한 연구원도 없어서 묵묵히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연구동에서 어떤 실험을 하는지 차츰 Y는 호기심이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벽돌 포장길이 둘로 갈라지는 부근에서 어느 연구원이 떨어뜨린 카드키를 주었다. 연구동에 들어갈 때 쓰는 카드키였다. 지금은 망막 인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카드 인증 시스템이었던 모양이다. Y는 주운 카드를 써서 연구동에 침입하기로 했다. 연구동에서는 밤새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밤에는 건물 안에 한두 명밖에 남지 않는다. Y는 소각로의 셔터를 닫은 후에 숲을 속에 숨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려 연구동으로 향했다. 카드키를 대자 정면 입구 잠금 장치가 해제돼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창문 개수만 봤을 때는 3층짜리 건물인 줄 알았는데 내부는 바닥이 깊게 파여 있고 중앙은 위쪽까지 뻥 뚫린 로비 형태의 구조였다. 무수한 케이블이 바닥에 뻗어 있고 기둥 사이에 컴퓨터가 몇 대나 늘어서 있었다. 하얀 가운 차림의 연구원이 로비 중앙 부근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약품 냄새가 자욱했다.
코를 찌르는 자극적인 냄새, 달짝지근한 냄새, 동시에 시큼한 냄새까지. 다양한 약품 냄새가 혼연일체로 뒤섞여 있었다. 와인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짐 사이를 이동해 건물 중앙을 훔쳐보았다. 사각형의 유리 수조가 있었다. 사람이 서서 헤엄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수조가 받침대 위에서 조명을 받고 있었다. 주변을 에워싼 금속제 기계팔이 마치 왕좌를 지키는 호위병처럼 보였다고 한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기계팔이 수조 속에 끝부분을 담그고 있었다. 흘러넘친 물이 수조를 타고 바닥 배수구로 흘러 들어갔다. 물은 옅은 주황색이었다. 공기가 뜨뜻했다. 첨벙 첨벙. 와인은 수조 속에 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곧바로 침입 사실을 들켰다. 왜냐하면 그가 비명을 질렀기 때문이다. 목소리를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었다고 한다. 물속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마주보고 앉은 Y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말했다. 수조에서 끔찍한 것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고. 그것은 살아 있었고 크기는 꼭 갓난아기만 했다고 한다. 그제서야 Y를 발견한 연구원들은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 진정제 주사를 놓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업무 시간에 짬짬이 몰래 섭취한 알코올 때문에 환각을 보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소각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술을 마셨던 것이다. Y는 일을 그만두었지만 통장에는 넉넉한 보수가 입금되었다고 한다. 그는 그 일을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잠자코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커피값은 내가 냈다. Y와 헤어진 나는 망연자실했다. 비는 그칠 줄을 몰랐다. 역으로 향하는 길에 생각났는데 그러고 보니 상자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걸 깜빡했다. Y가 연구동에서 본 수조에 떠있던 그것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 혹은 그가 본 것은 정말로 환각이고 내가 들은 목소리도 환청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 소각로에는 악몽을 보여주는 성분이 가득해서 그곳에 오래 있으면 꿈인지 생신지 혼미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연구원들한테는 소각로 일을 시키지 않고 일부러 외부에서 상관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정신없이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전철을 타고 자택에 있는 동네로 향할 때 야나기하라 소지가 보낸 문자를 받았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그는 내가 자택에서 쉬고 있다고 믿었던 모양이다. 예비 열쇠를 주었었는데 디저트를 사서 집을 찾아갔더니 사람이 없어 깜짝 놀란 듯 했다. 창밖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빗방울에 젖은 유리 너머로 이따금 집집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곧 귀가한다는 말. 그 전에 소각로에서 일했던 Y라는 남자를 만났다는 말을 썼다. 나에게 그것은 결의의 표명과도 같았다. 상자 속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다. 흐지부지 내버려두지 않겠다. 라는 뜻을 담았던 것이다. 비록 그 때문에 우리 사이가 무너진다고 해도. 그러자 야나기하라한테서 짤막한 문자가 도착했다. 얘기 좀 하자 였다. 집 근처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다. 비도 이윽고 그쳤다. 작은 역이라서 역 앞에 보이는 것은 어두운 골목, 무단으로 세워놓은 자전거, 그리고
자판기가 전부였다. 아니, 하나 더 있었다. 낯익은 얼굴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노데라 씨, 야나기하라가 서 있었다. 한 손에 양과자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저기서 쭉 기다렸던 것일까? 아니면 어디서 시간을 죽이다가 내가 도착할 때에 맞춰 나온 것일까? 상자 속의 내용물이 뭔지 알려줄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 역 옆에 강이 흐르고 있었다. 녹슨 철망 너머로 수면을 굽어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비가 갠 후라서 생선 썩은 듯한 비린내가 바람에 섞여 있었다. 야나기하라 소지가 말했다. 그 연구동에서는 3D 프린터 실험을 하고 있어. 다능성 세포를 이용한 3D 프린터야. 다능성 세포라고? 그게 뭔데? 쉽게 말해서 만능 세포. 우리는 그곳에서 인간을 인쇄하고 있어. 넝쿨이 에워싸고 있는 오래된 연구동 내부에는 양수풀이 있다고 한다. Y가 수조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것일까? 풀 주변에는 여러 개의 금속 재팔이 있고 다능성 세포나 인공뼈의 재료를 사출하는 긴 바늘이 양수 속에 담겨 있다고 한다. 3D 프린터로 특정 장기를 만들려는 시도는 예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야나기하라가 속한 연구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들의 목적은 모든 장기가 연결된 상태의 육체를 양수 속에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생명체의 인쇄였다. 3D 프린터의 바늘이 다능성 세포에 새긴 유전자 표식을 추적해서 양수 속에서 바느질을 하듯이 세포를 포개간다. 다능성 세포는 특정 자극을 받으면 지정된 세포로 고속 분화하도록 사전에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하룻밤이면 완성된 생명체를 양수풀에 인쇄할 수 있다고 했다. 실험 주기를 단축하려고 인쇄할 육체는 가급적 작은 사이즈로 설정을 했어. 그래, 갓난아기야. 하지만 진짜 인간은 아니야. 인체와 완전히 똑같은 형태를 컴퓨터 안에서 재현해서 그걸 출력하는 거야. 프린트한 심장은 실제로 움직이고, 척수는 피를 만들고, 신경에는 전기 신호가 오가. 그게 살아서 연결된 상태의 인체를 출력하는 실험이야. 하지만 아직 성공은 못했어. 대부분의 경우 양수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제대로 연결이 돼도 어딘가 이상해.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손가락이 잔뜩 생겨나거나 머리가 늑골 안쪽에 있을 때도 있다. 그것들은 인쇄 미스이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해야만 한다. 그들은 실험이 끝나면 불완전한 생명체를 양수풀에서 떠내고 걸어 모아서 상자에 담았다. 언젠가 그의 흰 가운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것은 출력에 실패한 인체에서 튄 것이리라. 어젯밤 실험에서는 심폐가 제대로 출력이 됐어. 우리는 오늘 아침에 그게 죽기를 기다려서 상자에 담았는데 아마도 가사 상태였나 봐. 상자 속에서 숨을 되찾은 게 분명해. 그러니까 넌 그 소리를 들은 거지. 상자에서 들려온 가녀린 숨소리를 떠올렸다. 그것이 실험으로 출력한 갓난아기의 숨소리였다니. 예전에는 연구팀 사람이 소각노일도 맡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야나기하라 말이 다들 차츰 이상해졌다고 했다. 상자 속 내용물이 뭔지 알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팀이 느끼는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고용해 소각 처분을 맡겼다는 것이다. 나는 거기까지 듣고 야나기하라 소지에게 다가가서 따귀를 때렸다. 키가 큰 야나기하라는 인형처럼 멍하니 나를 굽어보고 있었다. 한 손에는 양과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깜깜한 밤의 나락에서
고요히 흐르는 강물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물었다. 인쇄된 갓난아이에게 생명이 깃들어 있느냐고. 대부분은 인쇄 도중에 죽지만 제대로 될 때는 한동안 살아있어. 그럼 영혼도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건 정의하기 나름이야. 아직 그 누구도 정의를 못 내렸지만.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수풀에 떠다니는 것은 다능성 세포와 인공뼈가 뭉친 덩어리일 뿐이다. 그 이상은 아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밤에 잠들 때나 잠에서 깨 양치질을 할 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연구가 성공하면 오노데라 씨도 엄마가 될 수 있어. 장차 자기 DNA를 가진 갓난아기를 출력할 수 있으니까. 만약 임신과 출산에 중점을 둔다면 자궁을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체내에다가 이식하면 돼. 이 실험에는 그런 측면도 있어. 오노데라 씨의 육체를 복제 인쇄해서 자궁을 적출해 그걸 이식하는 거지. 자기 장기니까 거부 반응도 없어. 아니, 이식 수술을 할 필요조차 없어. 나아가서는 직접 체내에다가 특정 장기를 인쇄할 수도 있을 거야. 나는 몇 번이나 그를 때렸다. 가슴팍을 떠밀자 양과자 봉투가 어디로 날아갔다. 나는 분해서 입술을 깨물었다. 난 아이를 원했다. 아이를 원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죄에 가담했다. 소각로에 불을 붙이자 열기가 느껴졌다. 묵직한 문 너머로 소각로 내부에서 훨훨 타오르는 불꽃과 모든 것을 지우고 죄로 만드는 열의 존재가 느껴져 땀이 솟아났다. 이상한 일이다. 소각로 안에 열은 차단되어 있는데 말이다. 이것은 죄악이고 악랄한 행위다. 하지만 난 그 후로도 일주일쯤 실험 폐기물을 계속 처분했다. 상자 속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말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소각로에 불을 붙이기 직전에 상자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갓난아기처럼 가녀린 목소리다. 혹시 상자 속에서 숨을 되찾은 것은 아닐까? 산채로 불에 타고 있는 건 아닐까? 소각 처분을 담당했던 연구팀 사람들이 다들 이상해진 까닭은 그런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굴뚝에서 솟아오르는 연기도 다르게 보였다. 푸른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는 마치 제자리로 돌아가는 영혼 같았다. 전에 야나기하라 소지도 멍하니 굴뚝 연기를 올려다 보았던 적이 있다. 그의 눈에도 그렇게 비쳤을까? 나는 나름대로 야나기하라 소지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나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연구소에 내 뜻을 전달하자 바로 수리되었다. 마지막 날, 나는 짐을 안고 버스에 올라탔다.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연구소 정문을 빠져나가 일단 본관 사무실로 향했다. 선배에게 인사를 하고 일을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벽돌 포장길을 지나 게이트를 빠져나가서 숲속으로 들어갔다. 포장길의 폭이 좁아지면서 식물이 머리 위를 뒤덮어 마치 산도처럼 갑갑한 인상을 받았다. 나는 둘로 갈라진 포장길 끝에서 소각로 쪽으로 향했다. 교회처럼 엄숙한 공간에서 소각 준비를 마쳤다. 상자가 오기를 기다리며 개인 물품을 정리했다.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문고본 몇 권과 필기구를 챙겼다. 후임은 정해졌을까? 갑자기 그만두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아직 못 구했을 것이다. 당분간은 연구팀에서 누군가가 소각 처분을 담당할 것이 분명했다.
짐수레 소리가 들렸다. 야나기하라 소지가 활짝 열린 셔터 앞에 도착했다. 흰 가운을 두른 키 큰 청년은 여전히 귀를 자른 유명한 화가와 생김새가 비슷했다. 오노데려 씨, 이거 잘 부탁해. 응, 알았어. 그는 짐수레를 소각로 앞으로 끌고 가서 선반 위에 상자를 얹어주었다. 인계가 끝났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말했다. 돌아갈 때 말해줄래? 모르겠어. 그대로 그냥 돌아갈지도 몰라. 그럼 어쩌면 이게 마지막인가? 그러네. 야나기하라 소지의 얼굴은 눈이 움푹 꺼져 피곤해 보였다.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밤새 실험한 거야? 응, 조금. 나스카와 씨가 목을 매달았어. 뭐라고? 나스카와 씨가? 내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소각로로 안내해 주었던 여성 연구원이다. 그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야. 참 유감스럽다. 그게 그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야나기하라 소지가 짐수레를 밀면서 연구동 쪽으로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이 음울한 나무들 사이로 사라지자 나는 작업을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제어판을 조작해서 소각로 문을 열지만 마지막 날인 오늘은 달랐다. 먼저 상자를 선반 위에서 내렸다. 그리고 가방에 숨겨두었던 공구를 꺼냈다. 접이식 톱, 망치와 끌. 그 공구로 상자를 여는 작업에 들어갔다. 플라스틱 상자는 덮개가 접착제로 고정되어 있었다. 본체와 덮개가 맞물린 틈새로 끌에 날을 밀어넣어서 망치로 두드렸다. 마지막 한 사람만큼은 소각 처분이 아니라 데리고 돌아가서 내 손으로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가 아니라 연구소를 벗어난 곳에서 그 죽음을 기리고 애도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상자에서 덮개를 벗겨내는 작업은 예상보다 어려웠다. 끌을 써도 상자와 본체 틈새가 벌어지지 않았다. 딱딱하게 굳은 접착제는 조금도 벗겨지지 않았다. 톱으로 절단을 하려고 해도 날이 박히지를 않았다. 점점 지쳐서 땀이 흘렀다. 게다가 평소에는 공구를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톱날이 미끄러져 손가락을 다치고 말았다. 피가 뚝뚝 떨어져서 상자에 얼룩을 만들었다. 나는 나의 배를 어루만졌다. 아이가 깃들지 않는 배를. 상자를 부술 도구가 필요했다. 달리 쓸만한 것이 없을까? 주변을 둘러보았다.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은 일종의 도박이었다. 제어판을 조작해 소각로 문을 열고 상자를 그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문을 닫지 않고 점화 조작을 했다. 자동으로 닫히려는 문에 의자를 끼워 넣었다. 목재 의자는 주철로 된 소각로 문에 반으로 짓눌리면서도 잘 버텨주었다. 액정 화면에 에러 표시가 떴다.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수동 조작 모드로 넘어갔다. 소각로를 이용해서 상자를 파괴하려는 계획이었다. 소각로 문이 열린 상태로 나직한 진동이 소각로 건물 전체를 감싸고 소각로 안에서 불꽃이 치솟았다. 열과 빛이 흘러넘쳐 소각로 앞에 서 있는 나를 덮쳤다. 땀이 솟구쳤다. 손으로 눈앞을 가려 손가락 사이로 실눈을 뜨고 상자가 불에 타는 순간을 확인했다. 플라스틱 상자의 표면이 열에 녹아서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자극적인 냄새가 풍겼다. 상자가 완전히 녹기 전에 기계를 멈췄다. 불을 꺼도 소각로 내부는 여전히 고온이었다. 하지만 냉각되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만약에 누군가가 소각로에 찾아와 나의 행동을 본다면 당장 중단시킬 것이다.
소각로 앞에는 상자를 잠시 얹어두는 금속 선반이 있다. 일단 그걸 옆으로 치우고 상반신을 소각로 안에 들이밀었다. 가장자리에 아랫배를 걸쳐 몸을 지탱했다. 소각로 안쪽 벽에 몸이 닿지 않도록 조심했다. 뜨거운 열이 살갗을 찔렀다. 손을 뻗으면 상자 끝에 겨우 닿을 거리였다. 상자 전체에서 연기와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풍겨왔다. 자세가 흐트러져 손으로 소각로 안쪽을 짚고 말았다. 손바닥이 지지직 타들어갔다. 나는 비명을 집어삼켰다. 고통을 견뎠다. 화상을 입어가며 상자 끝을 붙잡아 끌어당기다가 그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뒤로 굴렀다. 상자도 함께 소각로 입구 밖으로 끌려나와 수직으로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힌 순간 상자가 깨졌다. 과일이 터지듯이 안쪽에 있던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다. 붉은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물 웅덩이가 바닥에 고였다.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동시에 피와 땀, 소변을 뒤섞어 놓은 듯한 냄새도 풍겼다. 그리고 질척한 살덩어리가 튀어나왔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이 갓난아기라는 사실을. 내장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장과 간 그리고 폐로 보이는 장기들이 한 덩어리로 들러붙어 있었다. 뼈는 배배 꼬여서 가시덩굴 같았다. 얼굴은 일그러졌고 눈과 코는 찾아볼 수 없었다. 노출된 뇌에는 손가락과 잇몸 그리고 혀가 돋아 있었다. 팔다리는 중간이 끈처럼 풀려 덜렁거리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그 아이가 사랑스러웠다. 아이를 끌어모아 가방에 넣었다. 방수 처리가 된 가방이니까 액체가 흘러나올 일은 없었다. 뒷정리를 하고 연구소를 뒤로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고향으로 향했다. 그 연구는 중단됐고 팀은 해산됐어요. 연구동 건물도 소각로도 모두 다 철거한 모양이에요. 우리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도서관 로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서관 바로 옆에 감귤나무가 있어서 창문을 열면 과일 향기가 풍겨온다. 저 지금도 소설을 쓰십니까? 남자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아셨죠? 당신 이야기는 야나기 하라한테서 들었으니까요. 한동안 안 썼어요. 지금은요, 여기서 책을 정리하는 게 더 즐거워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소설을 쓸 거예요. 남자는 나에게 목례를 하고 등을 돌렸다. 도서관을 나가려는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어째서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신 겁니까? 그건 야나기하라가 당신을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직접 눈으로 보니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그는 정말 죽은 건가요? 한 가지 의혹이 있었다. 그 연구에 관여해서 지금까지 자살한 사람들은 사실 어디 다른 장소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연구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남자는 연구에 관한 정보가 주변에 새어나가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닐까. 하지만 남자는 말없이 도서관을 떠났다. 남자가 탄 차가 멀어지고 도서관 로비에는 나만 홀로 남았다. 나는 일자리로 돌아갔다. 책을 쌓은 수레를 밀며 책장 사이를 돌았다. 고향집에서 살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기뻐했다. 선자리도 몇 개 가져왔지만 고민하고 있다. 활짝 열린 창문 앞에 멈춰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 마을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다. 바로 그곳에 무덤이 있었다. 나는 묘비 대신 씨앗을 심었다. 귀를 자른 화가가 즐겨 그렸던 해바라기가 언젠가 꽃을 피울 것이다.
나는 울었다. 갈매기가 날고 있었다.